부산시가 올해 두 번째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엔 지난번보다 혜택이 더 큽니다. 장애를 넘어선 도전과 열정이 만들어낸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가 폐막했습니다. 부산 남구가 문화재단을 세우고 주민이 주도하는 문화행정을 시작했습니다. K-팝을 비롯한 한국 문화가 글로벌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K-푸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부산시가 지난 6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혜택이 더 커졌다고 하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시의 전통시장 환급 행사가 또 열립니다.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기간은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참여 전통시장은 100곳으로 지난번보다 20여 곳 늘었습니다. 혜택도 커졌습니다. 4만 원 이상 구매하면 만 원을, 7만 원 이상 구매하면 2만 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당일 구매로 처음에는 한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그 불만을 좀 가지신 분도 계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행사 기간 3일 내에 이제 구매 금액은 합산을 가능하게 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하루 최대 10,000원이었는데 지금 2만 원이고요. 그리고 한 사람당 그 다음 날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총 6만 원 가능합니다. 환급 방법은 상품을 구매하고 카드 영수증이나 현금 영수증을 받아 환급처를 방문해 상품권으로 교환하면 됩니다. 하지만 간이 영수증이나 세금 계산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 행사는 품목에 제한이 없어 시장 안에 있는 대부분의 점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는 지난 6월 1차 행사는 환급 비용 4억 원을 준비해 3만 5천 명이 참여해 22억 6천만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엔 7억 원의 예산이 마련된 만큼 매출도 2배 가까이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는 다음 달 3차 환급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잔디 위에 컬링으로 불리며 표적공인 제게 볼을 가까이 붙여 승부를 겨루는 스포츠 롬볼 경기에서 부산 선수단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장애를 넘어선 도전과 열정이 만들어낸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가 폐막했는데요. 그 뜨거운 함성은 내년 무대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잔디 위에 컬링으로 불리는 롬볼 경기장입니다. 잔디 위로 힘차게 굴러가는 공에 시선이 집중됩니다. 부산 대표 우창희 선수가 손끝에 집중을 모은 채 또 한 번 공을 굴립니다. 부드럽게 구르는 볼이 표적에 점점 다가가자 터져나온 함성. 승부는 부산의 손을 들어줍니다. 보기에도 고령의 선수들이지만 경기 내내 안정된 자세로 힘 조절과 방향 감각을 완벽히 유지해 값진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땀을 흘리면서 어떨 땐 비도 맞으면서 이렇게 운동도 하고 시합도 하거든요. 근데 저게 운동을 하니까 되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되게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좀 굳건해지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은 생각이 들어요. 체력이 허락하는 한은 끝까지 할 거고요. 저는 일단 또 그 국가대표 선발전도 있기 때문에 또 열심히 또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부산 선수단은 롬볼 우승으로 올해 전국 장애인체전의 마무리를 빛냈습니다. 1등 했습니다. 1등 했고 작년 올해 해서 2연패를 거둬서 정말 기쁩니다. 전체 선수들 연령이 상당히 많은데 또 훈련 열심히 따라줘가지고 잘해서 좋은 성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수용 경기장 안에서도 뜨거운 열기가 이어졌습니다. 장애 정도와 상관없이 물살을 가르며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 모습에
관중들은 열띤 박수와 응원을 보냈습니다. 지난 31일부터 열린 제45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가 6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8천여 명의 선수들이 각종 종목에서 우정을 나눴습니다. 한편 지난달 진행된 제106회 전국 체육대회에서 부산은 52년 만에 종합 2위 성적을 거뒀고 제45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도 24년 만에 부산에서 열려 의미를 더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문화정책이 행정에서 현장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부산 남구가 16개 기초단체 가운데 세 번째로 문화재단을 설립하며 주민과 예술인이 함께 만드는 생활문화 행정을 본격화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 남구의 문화정책을 전담할 남구문화재단이 출범했습니다.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발굴해 문화도시 남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문화도시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청 내부 부서 단위로 추진되던 사업을 전문 조직이 통합 관리하게 되면서 문화사업의 지속성과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역문화재단은 전체의 광역시 안에 있는 문화행정과 기획을 하는 중심이었다면 광역 자치구에서는 그거를 실행하는 쪽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구민에 대한 문화 복지를 실행하는 곳이 문화재단이라고 이렇게 좀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재단은 앞으로 지역 예술인과 단체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주민 참여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청년 예술인 육성과 문화예술교육, 마을 단위 문화공간 활성화 등 문화가 일상이 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합니다. 무엇보다 재단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느냐라고 생각하게 될 텐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의견 수렴하는 정책 방안들을 같이 좀 진행을 하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몇 년이 지나게 되면은 아마 지역의 문화재단이 지역 주민들한테 문화적 복지가 이런 것이구나라고 좀 알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 시행 이후 부산에서는 금정구와 부산 진구에 이어 세 번째 기초문화재단이 문을 열었습니다. 기초단체별 문화재단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분권형 문화정책을 어떻게 펼칠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경영난을 겪어오던 부산 유일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에 대해 기업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2020년 문을 연 동백 일터 클리닝은 기름때와 쇳가루 등이 묻은 작업복을 세탁하는 곳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개소했지만 수입이 감소하고 세탁기 수리 교체 비용이 증가하는 한편 내년부터는 임대료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등 경영난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B&K 부산은행은 매년 6천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임대료와 유지 보수비를 지원하는 한편 산업단지 근로자 작업 환경 개선에도 뜻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세탁소를 위탁 운영해온 강서구 지역자활센터는 이번 지원으로 경영난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기후부 에너지위원회 회의에서 부산이 전국 첫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됐습니다. 분산에너지 특구 대상 지역은 에코델타시티, 명지지구, 강서권 6개 산업단지로 총 49.9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분산에너지 특구는 지역 내에서 생산한 전기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제도로 부산시는 강서구 일대에 스마트 그리드와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 즉 ESS팜을 구축해 에너지 자립도시 기반을 다질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이번 지정으로 산업단지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넘어 전기요금 절감과 탄소 중립 실현에 한 걸음 다가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팝을 비롯한 한국 문화가 글로벌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K-푸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식의 나라 프랑스에서 K-푸드 위크가 올해 처음으로 열렸는데요. 현지 레스토랑의 셰프들이 한국 식재료를 프랑스 요리에 접목해 다양한 메뉴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파리지앵들의 반응이 아주 뜨거웠다고 합니다. 한국의 맛이 프랑스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파리 현지에서 박희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프랑스 파리는 유럽 최고 미식의 도시로 꼽힙니다. 이곳에서는 요리가 문화이자 예술인데요.
해마다 패션 위크가 열리는 파리에서 올해는 K푸드 위크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파리 도심 속 레스토랑에서 한국의 식재료로 만든 프랑스 음식이 선보여지고 있는데요. K푸드 열풍의 현장을 찾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프랑스 전통 요리를 선보이며 파리 미식가들 사이에서 맛집으로 소문난 레스토랑입니다.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셰프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싱싱한 오징어에 김치가 볶아지면서 불맛까지 더해집니다. 한국 전통 발효식초에 버무린 채소를 곁들여 흑미밥 위에 플레이팅하면 새로운 요리가 탄생합니다. 닭고기 수프에는 육수에 된장이 더해졌습니다. 프랑스 조리법에 스며든 한국의 식재료가 새로운 맛을 담아냅니다. De faire quelque chose de nouveau, qui nous sorte un peu de notre confort habituel et surtout découvrir des produits et imaginer comment on peut les intégrer à notre cuisine à nous pour faire quelque chose pour faire voyager notre clientèle. 단골 손님들은 한국의 맛이 입혀진 새로운 음식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Moi j'ai découvert des nouveaux aliments et donc très intéressant en termes d'harmonie des saveurs. Mais il faut que je retienne le nom pour la prochaine fois. J'aime beaucoup la cuisine coréenne d'habitude et je trouve que là le plat est vraiment très savoureux, les produits sont bien intégrés dans un plat typiquement français. 파리 도심 속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한국의 비빔밥이 프랑스식 해석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비빔밥 재료에 달걀 노른자까지 밥 안에 채운 뒤 겉을 바삭하게 튀겨낸 전식. 본식인 소고기 스테이크에는 김치와 고추, 간장을 일주일 동안 숙성한 소스가 곁들여집니다. 손님들 반응이 좋아 레스토랑 정식 메뉴로 준비 중입니다. Les produits phares, le bibimbap, le kimchi, donc vraiment pouvoir utiliser ces marqueurs-là. Et donc un vrai challenge que j'ai accepté, qu'on a relevé, et le retour client fait que ça nous conforte dans l'idée de pouvoir continuer cette expérience. 저녁 시간이 되자 파리의 거리가 더 붐비기 시작합니다. 젊은 파리지앵들이 많이 찾는 바에서 열린 생일 파티. 20대 파리지앵들이 참깨와 고추장 소스를 곁들인 치킨 버거를 막걸리와 함께 즐깁니다. 낯선 듯 익숙한 매운맛, 또 바삭한 식감에 자꾸만 손이 갑니다. C'était vraiment bon, c'était croustillant comme il fallait et la sauce, elle était épicée mais on n'est pas agressé quoi, elle est vraiment, elle est douce. Donc c'était très bon. Dans un bar comme ça, on n'a jamais fait, donc c'est très cool, c'est très sympa.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가 현지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K푸드 위크에는 파리를 포함해 마르세유, 보르도 등 프랑스 전역의 24개 외식업체가 참여했습니다. 김치와 장류, 식초 등 전통 발효식품과 주류까지 다양한 한국 식재료를 활용해 프랑스식 고급 요리로 선보여졌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지인들의 반응이 뜨거워 메뉴 상당수는 레스토랑에서 지속적으로 판매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입맛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프랑스인들로부터 K푸드의 저력을 인정받은 셈입니다. K푸드 위크를 일주일 동안 운영한 다음 원하는 레스토랑들은 새롭게 개발한 이 음식을 고정 메뉴화해서 조금 더 소비자들에게 가깝게 다가가고자 하고요. 내년 한불수교 140주년을 계기로 이 행사를 조금 더 개선해서 발전할 계획입니다. 세계 미식의 중심 파리에서 열린 K푸드 위크. 한국의 K푸드 문화가 세계인 입맛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BTV 뉴스 박희붕입니다. 을숙도대교와 산성터널의 출퇴근 시간 통행료가 면제되면서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하지만 시가 직접 운영하는 광안대교가 정책 대상에서 빠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의 주요 유료도로인 을숙도대교와 산성터널, 11월 첫 출근일인 3일부터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6시부터 9시,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통행료가 전면 면제됐습니다. 차종이나 이용 횟수에 상관없이
모든 차량이 무료로 통행할 수 있어 출퇴근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부산시는 통행료 면제에 따른 손실 보전금이 연간 약 12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시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2년 안에 나머지 5곳 유료도로에도 무료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시가 직접 운영하는 광안대교가 이번 정책에서 제외된 점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28년에 무료화를 한다는데 지금 벌써 25년, 26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작이 아직은 없는 것 같이 보여서 혹시라도 그 당시가 됐을 때 이게 흑자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한다는 표현이 나올까 봐 저는 좀 우려스러워서. 올해 초 전면 무료화된 백양터널 역시 부산시가 유료화를 유지하려다 시민 반발에 밀려 정책을 수정한 사례입니다. 실제로 지금부터 전면으로 출퇴근 시간이라도 먼저 무료화를 해서 풍선 효과가 일어나는지, 그다음 교통에는 문제가 없는지, 그다음 이게 그러니까 즉 수입이 들어왔을 때, 세일 수입이 들어왔을 때 충당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타지 않는 사람들에게 과도한 세금이 납부되진 않는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영구의회는 최근 광안대교 출퇴근 시간 무료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부산시에 전달하고 정책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해 전면 무료화로 이어지길 요구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인공지능 AI 기술이 이제 전통시장에도 도입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전통시장 7곳에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용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자세한 내용 김석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구의 한 전통시장. 건물 내외부에 낡은 전선들이 얽혀 있고 일부는 훼손돼 있습니다. 전기가 통하는지 알 수 없는 콘센트에도 플러그가 꽂혀 있고 내부가 노출된 것도 보입니다. 언제 불이 나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 문제는 불이 나면 대형 화재로 번져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그 전통시장은 밤에 되면 전부 사인부들이 집에 가시고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계실 때 화재가 발생하면은 초동 신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부산시가 전통시장 7곳 500개 점포에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사업비는 3억 7,500만 원. 점포에 투척용 소화기와 가스 온습도 센서, 그리고 CCTV를 설치했습니다. 인공지능 AI가 24시간 모니터링하며 화재나 외부인 침입 시 점포주와 소방서 관제센터 등으로 바로 전송하게 됩니다. 이번에 전통시장에 설치된 안전설비는 화재 시 예방보다는 신속한 대응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의 운영 기간은 3년. 그간의 정보가 쌓이면 시장에 특화된 대응 방안이 구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는 이번 실증 사업의 효과에 따라 대상지 확대 여부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가 43일간의 정례회를 시작했습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조례 정책을 보완하는 입법 활동을 이어갈 예정인데요. 시정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시의회 올해 마지막 정례회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과 함께 조례안 동의안, 의견 청취안 등 총 50여 건의 안건을 처리합니다. 회기 첫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11명의 시의원이 5분 자유 발언에 나섰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황석칠 의원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부산은 국토교통부의 특화주택 사업에 참여해 고령자 복지주택을 확충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부산행 고령자 복지주택 모델 개발을 위한 전담 TF 구성을 제안합니다. 도시재생, 복지, 주거 정책이 분절돼서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박종철 의원은 청년 임대주택의 보증보험 미가입 문제를 꼬집었습니다. 임대인이 주택을 처분할 경우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가입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금이 주택 가격의 60%를 초과하면 보험 가입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임대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수준의 제재만 존재하며 이는 청년 임차인의 현실적 위험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선호 의원은 공유재산 처분의 투명성을 요구했습니다. 정책 결정 과정을 시민에게 더 공개하고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12월 16일까지 진행될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새 예산안, 정책 현안까지 각 상임위마다 현안 점검에 집중하고 지역 현안을 두고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시민 불편 해소와 세대별 맞춤 정책, 또 예산 낭비 방지 등 현장 중심 해법 찾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내년 3월 부산 지역에서는 5개 학교가 새로 문을 엽니다. 그중 4개가 건설 중인 신도시 에코델타시티에 들어서는데요. 반면 학생이 부족한 원도심 학교들은 폐교되거나 신도시로 이전합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개교한 지 44년 된 사상구 괴법초등학교입니다. 전교생 50여 명, 계속되는 학생 수 감소에 올해를 끝으로 학교는 문을 닫습니다. 괴법초 학생들은 내년 3월부터 감전초로 등교합니다. 영도구 봉삼초도 내년 3월 폐교돼 절영초와 중리초로 통폐합됩니다. 3년 전 이전이 확정된 영도구 부산 남구는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로 완전 이전합니다. 학생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올해 신입생을 명지 지역 중학교에서 모집해 학생 인성교육원에 임시교사를 꾸려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부산 남구는 남녀공학으로 전환되고 내년 3월 새 교사로 완전 이전을 마무리합니다. 에코델타시티에는 올해 초 처음으로 학교 3곳이 문을 열었습니다. 내년 3월에는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인근에 유치원 2곳과 초등학교 1곳이 문을 엽니다. 입주를 앞둔 대성 베르일 아파트 인근에는 가칭 에코4 초등학교와 에코4 유치원, 에코 특수학교가, 내년 7월 입주 예정인 디에트르 아파트 인근에는 에코8 유치원이 들어섭니다. 가칭이 붙어있는 새 학교 명칭은 오는 12월 확정될 예정이고 가칭 명지 1고로 불렸던 부산 남구는 기존 교명을 유지합니다. 한편 학교 인근 재개발로 지난해 휴교에 들어갔던 남구 신현초등학교는 내년 재개교합니다. 인구 감소와 쏠림이 두드러지고 있는 부산. 학생이 없는 원도심은 폐교가 잇따르는 반면 신도시에는 새 학교 건립이 한창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11월 6일부터 사흘 동안 부산의 전통시장 100곳에서 환급 행사가 열립니다. 이번에는 지난 행사보다 환급액을 높여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역 경제가 더욱 살아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유튜브 채널과 뉴스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